신비로운 물고기. 원작 무로 사이세이, 번역 유은경. 어느 가을날 해질 무렵 어부의 아들 리이치는 책을 사러 번화가에 있는 서점에 들렀습니다. 리이치가 장문과 수학책을 싸들고 서점에서 나온 것은 저물녘이라 보는 해도 아직 해가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반대편 거리에서 생선 자판 같은 넓적한 판때기 위에 사각형 유리병을 올려두고 무슨 노랫가를 끊임없이 불러대며 지나가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 남자 뒤로 동네 아이들이 줄줄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유리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리이치가 북적이는 사람들 속에서 살펴보니 뱅어 같은 물고기 형태를 띠고 있었으나 눈동자도 있고 손과 발까지 달린 아름다운 사람 모습을 한 물고기였습니다. 리이치는 신기한 듯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그 눈은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는 검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유리상자를 흔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물고기는 밤이 되면 웁니다. 밤이 되어 이 녀석들 모두가 수면 위로 올라와 온갖 노래를 부르는 걸 당신들이 상상할 수 있다면 부디 2마리씩 사가십시오. 은화 한 잎입니다. 남자가 유리상자 속에 손을 넣어 물을 휘젓자 아름다운 흰 물고기들은 물 사이에서 슬픈 듯 흐느적 흔들거렸습니다. 그 모습은 가엾고도 여리게 보였습니다. 구경꾼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이게 십전인가? 네, 십전입니다. 보시다시피 아름다운 물고기입니다. 중국에서는 인어라고도 부른답니다. 보십시오. 이 영리해 보이는 눈매를 말이죠. 남자는 그렇게 말하며 그 중 한 마리를 집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구경꾼들에게 보여주며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흰 물고기는 슬픈 듯 남자의 손바닥 위에서 괴롭게 몸부림쳤습니다. 어부의 아들 리이침은 왠지 모르게 가엾은 마음이 들어 슬쩍 지갑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책을 사고 남은 돈이 딱 20전 있었습니다. 리이치는 그것으로 물고기를 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돈으로는 그물 수선할 삼시를 사야 했기에 생각을 바꾸어 사는 것을 관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물을 배에 싣고 먼 바다로 고기잡이를 나가야 했는데 그러려면 그물을 오늘 밤 안으로 수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을 나서는 리이치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삼실 사는 것을 잊지 마라. 내일은 고기잡이를 나가야 하니까. 그 말이 이제야 떠올라 리이치는 아쉬운 눈길로 남자의 손 위에 있는 물고기를 간절히 바라보았습니다. 손바닥 위의 물고기는 저녁 햇살 속에 부유하듯 손발을 한껏 펼치고 있었는데 그 자그마니 아름다운 모습은 그림으로도 본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나한테 한 마리 파시오. 근처 장신구 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이걸 장식품으로 만들면 돈이 될 거야. 통째로 악교에 넣어 불에 익혀 굳히는 거야. 이렇게 잔혹한 말을 하며 손가락 끝으로 물고기를 집어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에 남자는 더욱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제 곧 밤이니 노래가 들릴 겁니다. 노래를 듣고 싶은 사람은 모두 모이십시오. 당신들이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강가 돌담 위에 짐을 내려놓고 강물을 길어와 물을 갈아주었습니다. 하류 쪽은 아직 빛이 남아있었으나 산 쪽에서부터 점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해 마을 집집마다 창과 문에는 벌써 불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노래 부르기 시작할 거요. 남자는 그렇게 말하며 돌담 위에서 돈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10전짜리 은화 16잎과 50전짜리 은화 3잎이 있었는데 남자는 그것을 몇 번이고 다시 세어보며 혼자 낄낄대고 웃었습니다. 그러면 31마리를 판 셈이군. 리이치는 31마리의 흰 물고기들이 이 마을에서 뿔뿔이 헤어졌을 것을 떠올리며 가엾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는 그런 것은 아랑곳 없이 은화를 이빨로 깨물어 보기도 하고 은화끼리 부딪혀 소리를 들어보며 가짜 돈이 아닌지 의심스러워하며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사이 밤이 찾아왔습니다. 푸른 새늘에는 달도 없이 별빛만이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구경꾼 13명이 신기한 듯 유리상자 안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딘가에서 멀리 파도 소리 같은 게 들려왔고 누군가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래도 건너편일 듯 싶어 꽤 멀리서 흐릿하게 들려왔습니다. 무척 고운 그 소리에 구경꾼들은 넋을 잃은 듯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밤이 깊어갈수록 그것은 짙고 아름답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리이치는 이제껏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건너편 기슭에 밤에 여는 교회당이라도 있나? 근래 도시에서 온 음악가들이 모임이라도 하나? 싶어 넋을 잃은 듯 듣고 있었는데 그때 아까 그 남자가 돈 계산하던 손을 멈추고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하하! 모두가 놀라 남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들은 무엇에 감탄해서 그렇게 넋을 놓고 계시는 거요? 그렇게 말하고 남자는 구경꾼들의 얼굴을 한 번 쓱 훑어보았습니다. 그중 건장한 차림의 청년 한 명이 화난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 노래가 들리지 않소? 저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이해 못한다는 건가? 남자는 다시 웃었습니다. 저 노래 말이요? 남자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저게 어디서 들려온다고 생각하시오? 건너편 기슭이지?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당신들 멀리 있는 소리만 듣는 귀로군요. 가까운 건 안중에 없군. 남자는 밉살게 말하며 유리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건너편 기슭에서 들려오던 노래가 이 유리상자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흰 물고기들이 물 위에 떠서 단아하게 줄을 지어 헤엄치면서 한 목소리로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놀라 새롭게 이 희귀한 물고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단돈 10전.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유리상자 뚜껑을 닫았습니다. 노래는 파도가 밀려 나갈 때처럼 멀어지더니 뚜껑이 닫히는 동시에 다시 건너편 기슭에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밤은 점점 더 푸르게 깊어갔고 여태 것이랑은 다른 난밤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리이치는 누군가 귀 앞에서 속삭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소녀와 같은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부디 저를 사주세요. 저는 당신이 살고 계시는 바다에 있던 존재입니다. 저를 구해서 바다에 놓아주세요. 당신이 지금 저를 사주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리이치는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소녀처럼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유리상자 안에서 말을 건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얀 몸을 가진 물고기가 유리상자 안에서 아름다운 눈으로 리이치를 옹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갖고 싶었던 리이치는 지갑 속에서 20전짜리 은화 한 잎을 꺼내 남자의 손에 건넸습니다. 사려는 거냐? 2마리만 살게요. 리이치는 작은 유리병에 인어 2마리를 넣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밤이 된 해안가 마을 향해 돌아가는 도중에 병 안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저는 바다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은혜는 꼭 갚을게요. 그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들리는가 싶으니 어느새인가 하얀 물고기는 병 속에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오직 바다 파도 소리만이 교교히 울려올 뿐이었습니다. 리이치는 그날 밤 아버지에게 왜 삼시를 사오지 않았느냐며 호되게 혼났습니다. 가을 끄트머렵 정어리잡이가 시작되자 마을 사람들 모두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는데 리이치도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정어리는 바닷속에 무리지어 사는데 한창 무리가 몰릴 때는 서로가 부대끼며 물 위로 튀어오를 정도여서 갈매기들이 그것을 낚아채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정어리 떼가 몰리기는 했지만 배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같은 바다라도 이웃 마을 어선이 나와 있을 때는 그 경계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큰 무리의 정어리 떼가 마침 이웃 마을 어선들에게 쫓기다가 리이친의 배와의 경계 지점에서 요동을 치며 멈추어서는 은색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무리지어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 배에서는 일제히 목청껏 소리를 질렀지만 정어리 떼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엔 어부들 사이에도 도의라는 게 있어서 정어리 무리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동쪽으로 움직이면 리이친의 몫이 되고 남쪽으로 움직이면 이웃 마을의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정어리잡이를 풍어로 끝낼 수 있다면 한겨울 생계를 지탱할 돈이 들어오게 되는데 리이치는 창백한 얼굴로 정어리떼를 지켜보다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남쪽으로 몰리는 거야. 남쪽으로 솟아오르고 있어.
아버지는 실망한 기색이었나 이웃 마을 배는 슬슬 그물을 치기 위해 배들 사이의 간격을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정어리 무리는 끓어오르듯 남쪽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리이치는 가난한 자기 집 형편과 20전짜리 삼실조차 귀중히 여겨야 하는 살림살이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번 정어리 잡이를 놓치면 곧 닥쳐올 겨울을 날 수 있는 수입이 올해는 없을 거라는 생각에 어떻게든 정어리가 이쪽으로 오게 할 방법은 없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염원과는 상관없이 정어리 무리는 무서운 기세로 번쩍번쩍 요동을 치며 남쪽으로 마치 납을 들이부은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그 속도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 물살에 이끌려 리이친의 배까지 이끌려갈 정도였습니다. 이웃 마을 어부들은 모든 그물을 쳤고 정어리 떼가 그 안으로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리이치가 아버지의 얼굴을 보자 마치 시체처럼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럴만했지요. 이번 배도 상당한 빚을 내어 떼운 것이니까요. 그런데 정어리가 이웃 마을의 그물코에 막 걸리려 무렵인데 신기하게도 아까부터 먼 바다를 떠돌던 갈매기 떼가 일제히 정어리 무리를 습격한 것입니다. 그러자 정어리 무리가 크게 소용돌이를 치는가 싶더니 물보라를 일으키며 이번에는 반대쪽인 동쪽으로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보다 2배나 빠른 속도였습니다. 리이친의 쪽 배는 두 방향으로 갈라져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는 새파랗게 질려서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리이치, 배를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리이친의 배는 멀리 떨어져 정어리 뒤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앞에서 밀어붙였으나 먼 바다 쪽으로 열린 틈으로 정어리들이 흘러가듯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빨리! 아버지는 리이치에게 빨리 그물을 당기라고 소리쳤지만 리이치는 배를 마음대로 다루지 못해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모처럼 우리 안으로 들어온 정어리 무리가 이제 그 틈새를 타서 먼 바다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다 잡은 마당에 뭘 우물쭈물하고 있어! 아버지가 다그쳤지만 리이치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 정어리들은 파도처럼 먼 바다로 밀려나갔습니다. 그때 먼 바다 쪽에서 무언가 새하얀 무리가 밀려왔습니다. 하얀 피부에 아름다운 손발을 가진 물고기들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썰물처럼 빠져나가던 정어리들은 다시 요동치며 되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빨리! 리이치는 그 순간 정어리 무리를 그물로 완전히 감싸 올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얀 피부의 물고기 떼는 다시 먼 바다로 되돌아갔습니다. 리이치는 어디선가 본 듯한 물고기다 싶었지만 더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저런 물고기는 처음 보는구나. 도대체 무슨 물고기일까? 저 녀석들이 밀어주지 않았으면 모처럼만의 정어리 떼를 다 놓칠 뻔했어. 아버지는 풍어를 기뻐하며 해안 쪽을 향해 힘차게 노를 저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겨울은 날 수 있겠다며 아버지는 안도했습니다. 리이치가 그물에서 정어리를 떼어내려 할 때 문득 하얀 피부의 물고기 2마리가 그물코에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얀 물고기 쪽에서도 리이치에게 가만히 눈길을 주었고 리이치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들의 눈길에 답했습니다. 언젠가 마을에서 사서 풀어준 물고기라는 걸 알았습니다. 리이치는 이 물고기 무리가 오늘 고기잡이를 도와주었다는 것을 깨닫고 2마리를 바다에 놓아주었습니다. 잘 가! 고마워! 리이치는 그렇게 말하며 손을 흔들었고 하얀 물고기 2마리도 헤엄치며 먼 바다로 사라졌습니다. 그거 참으로 신비로운 물고기구나. 아버지는 두고두고 그 말을 되뇌었지만 리이치는 이전의 그 일에 대해서는 입 밖에 내지 않고 가만히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